안녕하세요. 디라이트 김용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IP 듀 딜리전스, IPDD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핵심 이슈랑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업무 사례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안면이 계신 분도 많은데 또 처음 보신 분들 계셔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꽤 다양한 직업을 해봤습니다. 연구원도 해봤고 변리사, 투자사, 변호사 해봤는데 제가 한 가지 제 경력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는 한 번도 바이오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변호사보다도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애정이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30분 동안 IPDD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4가지 세션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빨리 모이셔서 저는 관심이 이제 2023년 정리하면서 다양한 라이센싱, M&A, 특허에 대한 한번 이슈를 정리한 자리니까 많이 오시나 보다. 근데 IPDD는 좀 약간 한국에서 생소하고 그래서 과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IPDD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두 가지 이제 세션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 IPDD가 왜 중요한가를 위해서는 일단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바이오텍은 아직까지는 특허 소송보다는 특허 등록까지 단계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특허 침해와 무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에서의 IPDD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했던 두 가지 IPDD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순위를 표로 만든 겁니다. 2022년도 표고 23년은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그 매출액과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가 좀 특이한 해였죠. 일반적이지 않은 코로나가 3년 동안 되면서 좀 코로나 백신이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1위와 2위가 첫 번째가 이제 파이자의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 두 번째가 모더나 거여서 워낙 많이 팔렸던 거여서 좀 2022년은 좀 평소와 다른 좀 특이한 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휴미라와 키트루다입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바이오 의약품 매출 1위를 했던 그 의약품이고요. 키트루다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거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좀 안 와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2022년에 매출이 창사 이래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이제 142조였었고 영업이익이 한 10조가 좀 안 됐었는데, 근데 앞에 보여드린 그 이제 제품들은 사실은 제약사는 제품이 여러 개니까 실제 그 회사의 하나 제품 가지고 얼마나 매출 영업이익을 알 수가 없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의 제품으로 다 매출을 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모더나를 찾아봤습니다. 모더나가 2022년 매출이 19.1 빌리언인데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조. 이것도 대단한데요. 왜냐면은 한 제품으로 현대차가 1년 판 거에 거의 6분의 1을 넘게 팔았고 더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은 더 많습니다. 한 제품으로 영업이익은 모더나가 작년에 12.5조 원, 영업이익률은 거의 50%인데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분야가 이렇게 가능한 거는 결국 독점권, 특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물론 특허만 가지고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특허일 거고요. 특허 관련해서 또 이 표에서 하나 더 저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휴미라입니다. 휴미라가 수년 동안 1등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건 왜 내려올까요? 네, 휴미라가 이제 특허가 작년부터 끝나죠. 그래서 이제 경쟁 제품이 팔리면서 더 이상 독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휴미라의 매출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키트루다는 여전히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독점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옵디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D1 항체 특허는 처음에 일본의 오노 제약사에서 내서 BMS에 라이센스 아웃했고 그래서 이제 항체를 개발했고요. 머크는 별도로 개발했지만 그 원래 특허가 BMS 오노 거여가지고 꽤 오랜 기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2017년 이제 꽤 됐죠. 그때 합의를 했는데 머크가 합의하면서 뭐 선급금도 줬지만 중요한 거는 로얄티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 로얄티가 23년도까지는 6.5%.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 예상도 나오면은 머크는 BMS랑 오노한테 2조 원을 주게 되죠. 로얄티로. 그러니까 현대차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팔아서 남는 게 10조인데, 네, 그 BMS 오노는 특허 하나 가지고 로얄티로만 2조를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제약 바이오에서는 특허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라는 게 제약사에서 제네릭은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바,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로직스 하니까 좀 있지만 일반적인 바이오벤처에서는 거의 없죠. 이게 왜 없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제가 한미약품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뭐 이제 선정하고 전임상 임상 통해서 허가 판매까지 하면은 출원 등록 실시 의약품 생산 판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특허 침해와 무효 이슈는 언제 생기느냐? 결국 실제 의약품이 생산 판매가 돼야지 그때 경쟁 제품이 나오고 이때 그럼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게 돼서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게 특허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제 라이센스를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 무효 이슈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 바이오도 임상 시험이 끝나고 신약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슈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가면 특허 제도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등록까지만 초점 맞춰져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허는 등록되면 끝이 아니다. 무효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허 무효에 대해서도 그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왜 특허 무효가 왜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들도 특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이 꽤 있으셔가지고 청구항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특허에서는 뭐 발명의 명칭도 아니고 청구항이 진짜 권리 범위, 재산권의 범위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일할 때만 해도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 출원하면 출원 시 청구항이 내 권리 아니야 생각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죠. 등록된 청구항이 실제 내 권리 범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출원 시 권리 범위는 아주 폭넓게 내지만 심사 과정에서 뭐 선행 기술이나 실시의 부족으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확정이 되고 나면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무효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권리 범위가 뭐 소송을 선방하면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선방을 제대로 못하면 줄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에서는 등록뿐만 청구항 부분에서는 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무효 소송에 대한 리스크까지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케이스로 만든 건데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사실 그 키트 아까 말씀드린 키트루다와 BMS 옵티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조금 각색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 하나가 A 단백질 타겟으로 하는 유방암 치료 항체다. 그 서열의 X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허권자로서 X 서열에 대한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방암 치료용에 대한 용도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이 특허 제품은 1하고 2의 보호가 되겠죠. 근데 제3자가 저 항체 의약품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땅 서열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Y 서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이 경쟁 제품은 Y 서열 물질 특허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특허에서 보호는 되고 그리고 특허 1도 침해하지 않겠죠. 하지만 특허 2, 용도 특허는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가 경쟁 제품을 출시하려면은 등록 특허 2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받던 아니면 그 특허를 무효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개발한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사실 한국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많이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이 뭐 X 서열의 유방암, 난소암 치료용 항체다. 그리고 제형은 A, B, C 프라임 제형이다. 근데 이 특허 남아 있는 거는 물질 특허 있고 유방암 치료용 용도 특허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난소암 치료용 용도 특허는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유방암으로 팔 수 있지만 난소암으로 팔려면은 또다시 라이센스를 하거나 특허를 무효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제형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상 시험 기간이 길어가지고 특허 기간이 연장도 되지만 이 특허를 더 오랫동안 독점하기 위해서 제형으로 또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특허 제품은 A, B, C 프라임인데
등록 특허사는 그냥 A, B, C다. 좀 애매하죠. 이럴 때가 사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FTO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소송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와 침해와 무효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IPDD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영어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IPDD 업무는 최근에 이제 몇 건 했지만 이렇게 IPDD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 처음인데 찾아봤어요. 이렇게 한국 로펌은 아직 IPDD 바이오텍에서 많이 하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가거나 뭐 인터넷 가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여러 자료를 봤는데 가장 깔끔한 자료가 챗GPT라고 그래서 챗GPT에서 그냥 IPDD, 바이오텍 팀을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사실 뭐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와서 뭐 안 들으셔도 넣은 다음에 보고 또 제가 번역은 안 했지만 저희 요즘에 디플 쓰는데 걷다가 넣으면은 한국말로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뭐 IPDD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영어로 갖고 왔고요.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IPDD는 IP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리뷰하고 평가, 그걸 법적인 측면에서 하는 걸 IPDD라고 합니다. 이 IP에는 가장 중요한 특허가 포함되고요. 특허 외에도 뭐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근데 IPDD라고 하면 거의 이제 특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 IPDD를 언제 하느냐? M&A 인수합병할 때, 특히 바이오 기업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특허잖아요. 그래서 M&A 할 때 하고요. 투자. 미국은 제 2년 후배가 지금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되게 좋은 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투자할 때 필수적으로 IPDD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하진 않는데 투자할 때도 사실은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IPDD를 꼭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 할 때 중요한 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DD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뭐 M&A나 투자에서 실제 이 기술의 가치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밸류는 최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바이오텍에서 IPDD에는 어떤 걸 하느냐? 이것도 제가 그 챗GPT를 친 다음에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편집해가 정리했는데, 네, 첫 번째는 패턴트 포트폴리오. 일단 특허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떤 특허가 있는지. 사실 한국 투자자들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리스트 쭉 받아가지고 이 특허가 뭐 권리자가 누구이고 뭐 청구항이 어디까지 보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목록만 받아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특허의 청구항이 어떻고 청구항의 유효성이 있는지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특허가 우리가 개발하려는 제품, 임상하려는 제품을 진짜 커버하는지, 이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분석하는 게 패턴트 포트폴리오고요. 두 번째가 라이센싱 어그리먼트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가지고 옵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정부청 연구소나 다른 벤처에서 가지고 올 때 이 계약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권리를 잘 확보했는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한 회사만 넘기는 게 아니죠.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별로, 뭐 용도별로, 적응층별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넘어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리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이나 정부청 연구소에서 그 공동 발명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문하고 있는 하나의 건도 되게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 창업한 회사인데요. 직무 발명 이슈 때문에 이 교수님의 그 특허가 지금 상당히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대학원생 직원들에서 핵심 발명자들을 이렇게 빼고 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당 발명자가 나중에 이 특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경우에 그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무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연구기관들과의 그 계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과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과제비를 받을 경우에 협약서에 따라서 그 특허 권리에 대한 그 기속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DD 할 때 특히 정부 과제를 지원받아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히 그 부분의 계약서나 협약서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IP 리티게이션, 소송이죠. IP 소송이 있는지, 그리고
꼭 우리 특허가만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경쟁 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특허 소송이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IP 리스크를 평가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거고요. 7번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내 특허는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개발하는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그래서 내 제품을 개발하는 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FTO, Freedom to Operate를 분석하게 되고요. 이 모든 거에 대한 이제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럼 그 회사는 이 IP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아까 다 말씀드린 미국의 벤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 뭐 투자나 인베스트먼트가 없어도 이 IP 전략을 위해서도 DD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IP를 점검하고 사실 1년 동안에 또 아주 핫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수많은 또 특허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또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우리의 특허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IP 전략을 짜기 위한 DD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금은 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영업비밀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10번은 꽤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오텍에서 데이터 독점권인데 특히 임상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그럼 누가 소유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투자회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의 바이오가 참 좋은 시기였었고 임상 한 1상, 2상만 가도 상장이 되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그 임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많이 했냐면 PD-1 항체랑 병용 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크에서 물질 제공해주고 우리는 우리 물질 가지고 병용 임상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변호사니까 계약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그 벤처에 찾아가서 이제 제가 투자회사기 때문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지난 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그 임상 결과의 소유권이 독점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머크랑 공동 소유하게 되고 특허도 공동으로 하게 되고 그 말은 사실상 우리가 이게 임상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실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거래소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아가지고 잘 상장을 하고 좋은 가치로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독점권, 특히 임상 결과에 대한 독점권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 12번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로펌에서 다 하는 일보다는 뭐 회계사나 다 기술 가치 평가하시는 분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IP를 평가하고 또 관련된 시장을 평가하는 것까지가 IPDD에 넓게 보면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두 건의 IPDD를 하면서 그럼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는지 이거를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2가지 다 하진 않고요. 주로 특허에 집중해가지고 특허와 계약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IPDD에 요청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 요 자료를 보내면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IPDD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다 정리하면서 왜 IPD가 중요한가를 그냥 한 장으로 한 건데요. 지금 진짜 어렵죠. 저도 사실 어제도 증권사의 IPO 본부장님하고 투자사 대표님이랑 저녁 먹었는데 바이오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의도 쪽에서 상황도 되게 안 좋고 큐로셀이라고 제가 되게 정말 이 회사는 한국에서 정말 그래도 허가받는 진짜 의미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회사인데 다들 그래도 한 4천억은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공모가는 한 2천억대로 나와 있고 그것도 잘 나온 거라고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게 비포어를 쓴 건데요. 그전에는 참 좋았죠. 바이오가 이렇게 뭐 기초 탐색했을 때 투자가 되고 물질 선정, 전임 상장 투자가 되고 특히 라이센스 아웃도 임상 시험 전후에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 조은희 변호사님이 라이센스 단기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뒷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보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ABL 바이오의 대표님 만났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좋은 회사인데 정말 최종까지 다 갔는데 그 상대방 회사에서 이상 시작하고 보자 다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은 돈은 있고 이쪽이 그런 거 아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보통 한 임상 1상 이상 때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졌죠. 더 이상 임상 1상 이상에 그냥 파이프라인 한두 개 있다고 상장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상장만이 유일한 바이오 벤처가 뭐 돈을 더 모을 수 있거나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제는 M&A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한국에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치 문제 때문에 좀 큰 건은 없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중요하게 될 거 생각을 하고요. 라이센스 아웃도 더 이제 임상, 일상 뒷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그때는 더 특허가 중요해집니다. 특허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문제가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PDD가 저희의 그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M&A를 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투자받을 때도 꼭 DD를 하게 되는데 우리 회사에 정말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IPDD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30분 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